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제가 간략한 소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백영진 박사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야구르트에서 36년간 근무를 하였으며 중앙연구소장으로 15년간 재임을 하였습니다. 연구소장으로 재임하면서 중앙대학교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퇴임한 이후에는 원주에 있는 상지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건강의 길잡이, 유산균과 발효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요 목차를 말씀드리면 유산균이란 어떤 균인가, 또 유산균으로 우유를 발효시켜서 만든 요구르트 발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보조식품에 요즘 프로바이오틱스가 신문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유산균과 발효의 건강에 대한 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 유산균이 산업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산업적으로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맨 끝에는 KBS TV 생방송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한 5차례 초청 연설을 나가서 방송을 하면서 여기서 방청객들이 또는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던 사항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산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균이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 몸에 해로운 병을 일으키는 것, 또 식중독을 일으키는 나쁜 것으로 대개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유산균은 우리 몸에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유익한 미생물로서 여러분이 아주 건강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유산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균이란 포도당이나 유당과 같은 탄수화물을 발효해서 젖산이나 토산과 같은 유기산을 생성하는 유익한 미생물로서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안전한 미생물인 것입니다. 유산균의 발견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부터 164년 전에 1857년도 루이스 파스테르, 이 프랑스의 유명한 미생물 학자인데 이분이 포도주를 제조하는 과정 중에 포도주가 신맛이 나게 해서 포도주의 품질을 나쁘게 하는 그런 미생물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최초로 유산균의 발견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유산균이 많이 발견돼서 총 현재까지 3,400종류가 발견이 되어 있으며 그중 10% 정도가 발효유 산업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1899년도 TCA가 모유를 먹는 어린애 분변에서 비비도스겐을 발견했고 1907년도에는 메치니코프 박사가 불가리코스균을 발견했습니다. 이 메치니코프 박사는 소련 태생으로서 파스테르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불가리아 지방에서 불가리아 지방 사람들이 건강 장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역학조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역학조사를 해본 결과 불가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발효유를 늘 생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발효유 속에 불가리코스균을 발견했고 또한 발효유가 우리 장 속에서 아주 건강하게 우리 해로운 균을 억제해서 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하는 발효유에 대한 효능을 학술적으로 발표했고 1907년도에 생명의 연장이라고 하는 책도 발간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 이듬해 1908년도에 생리학상 노벨상을 타게 되어서 이분에 대한 발효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발효의 보급에 크게 기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1995년도에는 제가 근무할 때 한국인 유산균 비피도스균을 어린애 장에서 분변에서 분리해서 상용화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산균은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막대기 모양을 한 유산간균, 또 하나는 포도알처럼 둥글게 모양한 포도구균으로 분리가 되며 비피도스균은 기본적으로 막대 모양을 하고 있지만 가지가 작다든지 건동형 모습을 보여주는 특이한 현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장 속에 어떻게 여러 균들이
정착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못해서 태어날 때는 무변 상태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호흡을 하게 되고 어머니 젖을 먹던가 우유를 먹게 되면 이런 먹는 우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로운 미생물들이 먼저 장 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장균이라든지 장구균이 먼저 자리를 잡게 되고 뒤이어서 우리 몸에 유익한 비비도수균, 유산균들이 또 증식을 하게 되고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몸에 해로운 유박테리아, 현기성 장구균, 웰치균 같은 것들이 장에 많이 서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비교적 우리 몸에 유익한 비비도수균이라든지 유산균이 많이 서식을 해서 해로운 균을 얻게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과 비비도수균의 숫자가 줄어들고 몸에 해로운 유박테리아, 현기성 장구균, 웰치균, 기타 해로운 균들이 점점점 우점을 하게 되면서 우리 장을 안 좋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발효유를 먹어서 이런 해로운 균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 속에 세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한 1000여 종류의 장내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 미생물 총수는 대략 한 100조 마리라고 하는 엄청난 많은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위장에서는 위산과 소화 효소가 분비를 하고 있는데 주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위장 상피 세포 속에 생존해 있어서 대략 g당 한 100마리 정도 위장에 미생물이 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소장에는 미생물이 만에서 1억 마리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데 주로 이 소장은 우리의 먹은 식품에 대한 영양분을 소화하든지 흡수를 하든지 하는 작용을 하면서 여기에는 락토바실러스균이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대장에는 아주 많은 균이 분포되어 있는데 1g당 1000억 마리에서 1조 마리 정도까지 많은 미생물이 서식해 있으면서 우리 대장은 수분을 흡수한다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면서 주로 비비도수 유산균이 주로 대장에서 서식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 장내 미생물 연구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1세기 장내 미생물 연구에 의한 방법을 따지면 주로 그동안은 배양법을 통해서 많이 장내 미생물을 갖다가 분류를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배양하지 않는 DNA 분석법을 통해서 미생물을 갖다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여 종류가 이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로 3, 40종류가 주로 99%의 미생물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부분이 3, 40종류가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분변의 용적의 3분의 1 정도 내지 2분의 1 정도가 균이 차지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변의 대부분이 미생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사람 장내 총 미생물 무게를 재보면 대략 1.5에서 2kg 정도까지 많은 미생물이 장 속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인간의 구성하는 세포수는 대략 37조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우리 장내 미생물에서 배양이 가능한 미생물은 대략 15 내지 한 58%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의학계는 소장과 대장을 제2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과 뇌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감정을 느끼고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들은 뇌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도 분비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행복감을 느끼는 세로토닌 같은 물질이라든지 불안감을 없애주는 호르몬도 장내의 미생물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분비되는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이 장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져 뇌에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장 미생물을 장 치료에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생제를 오랫동안 치료를 한다든지 방사선 치료하는 환자들에게는 건강한 사람의 장의 미생물을 특수 처리해서 이렇게 항생제 치료를 한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미생물이 대개 안 좋은 미생물이 많이 번성하게 되는데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만들어서 내시경이나 판정을 통해서
몸에 투여를 해서 이식함으로써 장을 건강하게 하는 치료법이 응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만이라든지 당뇨병, 천식, 아토피, 대장암, 유방암 외에 크론병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성인병도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일찍이 장 건강이 우리 몸 전신 건강이라고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은 장 건강은 물론 신체와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고 마음도 편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산균과 발효유는 인류 건강의 장수의 파수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발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효유는 포유동물, 예를 들면 소젖이라든지 사냥류라든지 말려 같은 젖을 유산균이나 효모를 넣어서 접종을 하게 돼서 여기에 온도를 한 36도 내지 40도 정도의 온도로 맞춰놓으면 유산균이나 효모가 발효가 돼서 우유 속에 있는 당분을 유기산으로 만들어서 순두부처럼 응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발효유가 되겠습니다. 발효유의 발상지를 알아보면 지금의 터키의 북부 지방에 있는 코카소스 지방의 엘브루산 부근에서 발효유가 탄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전통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발효유를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특히 터키에서는 쿠르트라 하는 발효유가 지금도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발효유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원전 7000년 이전으로 올라가는데 이때에는 야생으로 있는 소를 가축화시켜서 젖을 짜먹고 그렇게 해서 이 젖을 짜먹기 시작한 때부터 발효유 역사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발효유는 사막의 유목민들이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풀이 있는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게 되고 거기서 젖을 짜먹고 남은 젖을 가죽푸대에 넣어서 사막을 이동하는 동안에 사막의 더운 기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우유 속에 있는 유산균이 발효돼서 생성된 우유가 응고되어 엉긴 젖이 발효의 시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구약성경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세 천사에게 대접한 엉긴 젖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중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외과 의사들이 발효유를 우유라든지 장을 치료할 때 이용을 했고 식욕이 없을 때 또 식욕을 돋구는 제품으로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는 그림은 기원전 3500년경에 가축의 젖을 짜고 젖을 거르고 하는 모습을 조각폰으로 사겨놓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통 발효유 제조 모습을 한번 사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냥의 젖을 짜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짠 사냥류를 구덩이 속에 넣은 불을 피워가지고 그 냄비에 살균하는 모습이 되겠고, 세 번째는 살균된 사냥젖에 전날 만들어 먹고 남겨놓은 요구르트를 거기다 접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사냥류에 유산균을 넣어서 담요를 덮어서 유산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배양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유산균은 원료유인 우유라든지 상형유에서 이렇게 유산균을 배양을 하게 되면 응고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간략한 메커니즘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구르트가 우유 속에 있는 유당을 분해하게 돼서 유당이 젖산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젖산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수소이온 농도가 점점점 많아져서 여기에 단백질, 우유의 단백질 중에 카제인 성분이 응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우유 속에 pH를 재보면 pH가 6.5 내지 6.7 정도의 약단성이지만 유산균에 의해서 유당이 젖산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pH가 점점점 떨어져서 pH가 4.5 내지 4.6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우유에 있는 카제인이 응고돼서 결국은 우유가 순두부처럼 응고가 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발효에 따라서 여러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발효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계 방향의 2시 방향부터 시계 방향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유가 발효되면 우유가 응고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백질의 응고가 일어나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두 번째는 우유에 있는 영양 성분이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하는 상황과 위장 불내증을 개선해줘서 우유를 먹지 못하는 사람도 발효유를 먹게 되면 쉽게 문제 없이 먹게 되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 B군이 증가가 일어나서 영양 가치가 증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유가 이렇게 유산균이 발효유 속에 증식을 하게 되면 다이아세틸, 아세트알데히드, 초산 같은 성분이 나와서 여러 가지 발효유의 독특한 향취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산균이 엄청 많이 증가돼서 요구르트에 최소 1ml당 1억 마리 이상 유산균이 많이 증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유에 젖산이 생성됨으로써 우유의 보존 기간은 대략 10일 정도이지만 발효유 요구르트는 젖산을 생성을 해서 보존 기간이 연장이 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시판되는 발효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상 발효유와 농업 발효로 크게 대별되게 되는데, 액상 발효유는 무지유 고용분, 즉 우유 속의 지방을 제거한 무지유 고용분 양이 3% 이상이고 유산균수가 1ml당 10의 7승, 약 1000만 마리 이상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 발효유는 무지유 고용분이 대략 8% 이상 있어야 되고 유산균수는 1ml당 1억 마리 정도 들어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농업 발효유는 떠먹는 발효유와 드링크 발효유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떠먹는 발효유는 순두부처럼 되어 있는 발효유에 과육을 넣는다든지 잼을 넣어서 떠먹게끔 하는 그런 발효유가 되겠고, 이건 주로 서양에서 많이 먹는 발효유가 되겠습니다. 드링크 발효유는 순두부처럼 되어 있는 엉긴 우유를 물리적 힘을 가해서 순두부를 빼서 과즙을 넣는다든지 또 다른 성분을 집어넣어서 마실 수 있도록 만든 발효유가 드링크 발효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발효유의 발달 과정을 한번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는 액상 발효 시대가 되었습니다. 1971년도 8월에 한국 야구르트에서 최초로 야구르트라고 하는 액상 발효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2, 3년 뒤에 유사 발효 회사들이 또 비슷한 발효를, 액상 발효를 만들었고요. 1980년대에는 떠먹는 농업 발효 시대가 됩니다. 88년도에 우리 서울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이렇게 서양식 요구르트, 주로 떠먹는 요구르트가 생산이 되고 또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드링크 발효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떠먹는 발효유보다는 그래도 바쁘기도 하고 성질도 급하고 그래서 빨리 마실 수 있는 그런 드링크 발효유가 또 인기를 끌게 됩니다. 드링크 발효유나 떠먹는 농업 발효유는 기본적으로 영양 성분이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장에 좋은 발효유 외에 플러스 알파, 즉 우유장에 있는 헬리코박터를 억제한다든지, 그 다음에 간장에 A형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든지, 그 다음에 혈압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또 기능성을 추가한 기능성 발효유가 또 한동안 이렇게 제품으로서 출시가 돼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 이후에 2010년도에 들어가서는 기능성이 다양화되고 그 다음에 비만을 억제한다든지 그런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게 되고,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건강보조식품인 유산균체만을 회수해서 만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앞서서 또 판매가 되게 됩니다. 다음에는 집에서 만드는 요구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만든 제품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입맛에 안 맞아서, 예를 들면 당분이 많다든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요즘에는 홈메이드 요구르트가 많이
많이 만들어서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구르트를 집에서 만들어 먹으려면 기본적으로 요구르트를 배양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상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요구르트 배양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온도가 유산균이 잘 자랄 수 있는 36도 내지 40도 정도로 온도가 고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시간만 맞춰지면 저절로 요구르트가 되는 요구르트 배양기가 있는 것 반면에, 또 우리가 밥을 지어 먹는 전기 밥솥을 통해서도 요구르트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한 대로 기구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재료는 우유 1리터짜리를 1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있던 또는 사 먹는 농업 발효유 1개를 1리터 우유 속에 집어넣어서 잘 저어서 이것을 요구르트 제조기라든지 그 다음 밥솥에 넣어서 10시간 내지 12시간 정도로 온도를 시간을 맞춰주면 우유가 발효가 돼가지고 순두부처럼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종균이 유산균 활력이 떨어진다든지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우유 속에 있는 잡균이 더운 기후에 의해서 먼저 유산균이 자라기 전에 이런 유해한 박테리아가 증식해서 발효가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발효가 됐는지 부패가 됐는지 그런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이라는 용어를 많이 요즘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리스 말로 생명을 위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을 잘 조절해서 우리 사람의 숙주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 제조를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균 집단을 개선해서 숙주에게 유익한 작용을 하는 단독 혹은 복합균주의 미생물 제제를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프리바이오틱스가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의 생장을 돕기 위해서 첨가되는 먹이가 되는 성장 보조제를 보조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올리고당이라든지 식이섬유, 락토로스 이런 것은 우리 프로바이오틱스가 자랄 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성장 보조제인 것입니다. 신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과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섞어 놓은 상태를 신바이오틱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한 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프로바이오틱스는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한다든지 배변 활동에 원활을 하게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략 하루에 100억 마리 정도 우리 사람이 섭취를 하게 되면 건강작용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발효 같은 경우는 100 내지 150g 정도를 섭취하면은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유산균량을 다 섭취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통기한이 굉장히 깁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또 1년 6개월 정도까지 이렇게 유통기간 중에 긴 유통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최소 유통기간 중에 생균수가 1억 마리 이상 유지되어야만이 합격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의 유산균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프로바이오틱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람에서 분리한 유산균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위장에서 생성된 위산, 염산, 그 다음에 잠집에서 생성된 잠집선 등에 의한 소화에 대한 내성이 있어서 대장을 이렇게 살아넘어갈 수 있는 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내 정착을 해서 해로운균을 갖다 억제하는 작용을 해야 되고요. 네 번째로서는 안전성이 확보돼서 이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이 염증을 일으킨다든지 면역 기능을 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면역이라든지 항암 효과가 나타난 아주 유용한 임상 결과이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상품할 때에 이런 프로바이오틱 균주가 용이하게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균이면 좋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 제품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분말 형태인 프로바이오틱, 그 다음에 정제, 타블렛으로 되어 있는 프로바이오틱, 세 번째는 캡슐로 싼 프로바이오틱. 주로 이 세 타입이 발효 프로바이오틱 제품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먹는 발효유라든지 이런 프로바이오틱 균주들이 과연 우리 위장을 통과해서 소장, 대장에서 얼마나 활동하는지에 대한 임상실험을 해봤습니다. 임상시험은 서울대구의과대학 내과교실 송인성 교수, 박민정 교수팀과 저희 한국의학으로 중앙연구소 공동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 임상 결과는 대한소화기학회지에 2001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임상시험에 대한 요약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발효유에 존재하는 유산균의 위장 통과량은 식전, 식후,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발효유는 식사 여부 상관없이 공복이든지 식후든지 아무 때나 먹어도 편리하다고 하겠고 유산균이 살아남은 것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장에 생성된 위산에 유산균이 그렇게 별로 죽지 않고 위장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발효유에 있는 우유 성분이 위산에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유산균이 위장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발효유 제품의 유산균 위장 통과 임상실험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장 내 pH를 재보면 평균 3.0 정도가 나오는데 공복시에는 pH 4.0, 오히려 공복시가 pH가 낮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알려져 있고요. 발효유를 위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재보니까 60분 정도 되니까 위 내용물이 50%랑 통과됐고 그 다음에 90분 정도 경관 시간에서는 먹은 발효유라든지 그런 식품이 76%가 통과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발효유의 유산균 위장 통과된 유산균들 통계를 살펴보면 임상 결과를 살펴보면 이게 메치니코프 드링크 발효에 있는데 여기 에스더필로스균은 59%가 생존했었고 구균인 서머필로스균은 49%, 비피토스균은 평균 43% 생존해 있어서 이 발효유가 위장을 통과해서 살아남는 유산균은 평균 대략 한 50% 이상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50% 많은 균이 죽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발효유에는 특히 농업 발효에는 1ml당 유산균이 2억에서 한 5억 마리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2억 마리 들어있는 균이 50%가 살아있다고 하면은 1억 마리가 살아있게 되고 그 1억 마리가 발효유가 100g 내지 150g일 때 100억 내지 150억 마리 유산균이 소장, 대장으로 통과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산균과 발효의 건강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해 세균에 대한 증식 억제 작용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조 마리 정도의 많은 미생물들이 유해균, 유익한균, 또 중간 상태의 균들이 살아있는데 여기서 유익한 유산균이 유해세균의 증식을 억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해세균이 우리 먹은 음식물의 영양분을 섭취해서 여러 가지 독소, 예를 들면 유화수소, 암모니아, 인돌, 스카톨 같은 독소 물질을 생성하게 되는데 유산균은 이런 독소 물질을 중화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정장 작용입니다. 발효유 요구르트를 먹게 되면 장 속에서 변비와 설사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변비는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 하면 발효유 요구르트를 먹게 되면 여기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장 속에서 연동운동을 자극해서 변비를 치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을 같은데 또는 세균성 설사로 말미암아 설사를 일으킬 때 여기에 유산균 제품을 먹게 되면 유산균으로 하여금 설사를 일으키는 미생물을 억제해서 설사가 개선된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유 속에는 유당 성분이 4.8% 이상 들어있게 되는데 여기서 유당으로 말미암아 우유를 잘 못 먹는 사람들은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적어지든지 없어져서 유당을 소화하지 못해가지고 가스가 찬다든지 속이 거북하고 심하면 설사까지 일어나는데 발효유는 유당을 분해해서 젖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유를 못 먹는 사람도 발효유는 먹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콜레스테롤 저하 작용입니다. 우리 혈관에서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이 나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콜레스테롤을 저하하는 작용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유산균이 대장암이라든지 유방암 또는 방광암 같은 데도 여러 가지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후에 간단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면역 강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타 건강 정지인 작용으로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 대해서 영양소를 소화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장내 유해세균이 생성된 독소 물질을 중화하는 작용을 하게 되며 수용성 비타민 B군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에는 알러지라든지 아토피 같은 그런 것을 개선을 해주고요. 여성에 있어서 질염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콜레스테롤 저하작용에서 간략히 말씀을 더 드리면 유산균이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체외로 배출을 하게 되고 또 유산균이 분비하는 효소에 의해서 콜레스테롤이 분해가 되기도 하며 유산균이 담즙산을 재흡수하는 것을 억제해서 콜레스테롤을 저하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발효유를 먹었을 때 얼마나 저하하는지 임상시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발효유 요구르트를 먹고 여러 가지 나타난 수치가 결과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치는 220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많으면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고 그보다 적으면 정상군으로 분류를 하는데 발효유를 40일 정도 하루에 한 300ml씩을 먹고서 실험을 해본 결과 콜레스테롤치가 높은 고콜레스테롤군에서는 대략 12 내지 13%가 콜레스테롤치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고 정상군에서는 대략 5% 정도가 저하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는 항암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이라 하면 아직도 인류에서 극복하지 못한 질병이 하나인데 가장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암이라고 보겠습니다. 암 발생 기작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리 인체 정상세포가 세포 분열하는 과정에 발암물질이라든지 발암효소라든지 환경요인, 기타 유전요인, 스트레스 같은 요인에 의해서 유전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정상세포가 분열하는 과정 중에 돌연변이 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이 돌연변이 세포는 발암 전구체 물질로 말미암아 유해세균에 생성된 발암효소에 의해서 발암물질로 바꿔지게 되고 발암물질로 하여금 돌연변이 세포는 암세포로 바꿔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산균이 발암을 억제하는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체내로 유입한 발암물질을 유산균이 결합해서 체외로 배출을 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발암 전구 물질을 발암물질로 변화시키는 효소 작용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여기 그 발암물질로 일으키는 효소 작용은 베타 그루크레니데이스, 아조리덕테이스, 디로리덕테이즈 같은 효소가 발암물질로 변화시키는 효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해 효소를 분비하는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유해 독성 물질을 제거해서 세포를 노화 방지하는 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실험 해양지를 직접 실험을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흰색 마우스에다가 국삼세포를 주사를 하고 그 다음에 유산균도 같이 주사를 했을 때 복강 내에 복삼세포만 주요한 A형의 흰지는 복삼에 많이 걸려져 있고 B형의 B형의 흰색지는
유산균을 투여해서 그렇게 복사함이 많이 생성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ICR 마우스, 즉 검은 세양지의 육종암을 일으켜 봤습니다. 여기 서해부에 육종암이 발생된 모습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실험을 해본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 그룹에 검은 세양지를 8마리씩을 배양을 해서 키워가지고 그 검은 세양지에 육종암 세포를 주사를 해서 육종암이 생성되는지를 보았습니다. 대조군으로서 제일 위에 있는 8마리가 전부 육종암 암개가 발생됐고, 그 밑에 7가지 유산균이 주로 발효율을 제조하는 유산균 7종류를 가지고 유산균별로 육종암도 투여해주고, 그 다음에 유산균도 투여했을 때 얼마나 육종암이 발생되는지를 나타낸 결과인데, 카제이균 같은 경우는 8마리치 중에 4마리만이 육종암 암개가 나왔고 4마리는 암개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리커스는 5마리만이 암개가 발생이 됐었고 3마리는 암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도필러스, 비비도스균, 그 다음에 프란타름균. 프란타름은 우리 김치 속에 많이 들어있는 유산균인데 이렇게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메센토로디스, 소마필로스균, 이와 같이 유산균 정도, 균에 따라서 항암 효과가 좋은 것도 있고 별로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항암 효과를 억제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균에 따라서 그 효능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산균의 산업적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균이 이렇게 여러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산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유가공 산업에 발효라든지 치즈를 만들 때 유산균이 주요한 작용을 하고요. 발효 소세지를 만들 때 이런 유가공 산업에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 설명을 드린 프로바이오틱 건강보조식품인 유산균 생긴제가 산업으로 이용되고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전통 발효식품에 유산균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 즐겨 먹는 김치, 그 다음에 절임식품의 피클 같은 것이 유산균에 의해서 발효된 식품이 되겠고, 된장, 간장, 청국장에도 유산균이 작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화장품 원료로서 유산균 배양액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산균 배양액이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보습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우리 피부에는 천여 종류의 여러 가지 균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 균들을 갖다 억제하는데 좋은 작용을 합니다. 화장품에는, 이 액상 화장품에는 주로 방부제가 일부 첨가가 되는데, 방부제 대신에 유산균 배양액으로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축을 기른다든지 양어 사료에 첨가제로서 항생제 대용으로서 사료 첨가제를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료에 생균제를 첨가함으로써 질병을 막는다든지, 또 그 다음에 소화 흡수를 돕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김치처럼 가축에도 사일리지, 즉 옥수수라든지 이런 풀을 갖다가 우리 먹는 김치와 같이 유산균 발효를 해서 가축에 먹이는 가축의 김치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사일러지가 이용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먹는 젓갈에도 유산균이 작용을 해서 맛 좋은 젓갈, 새우젓이든지 까나리 액젓이든지 멸치젓, 여러 그런 이 젓갈류에도 발효가 작용을 해서 우리 좋은 식품을 먹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KBS 1TV 또는 2TV에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소장으로 재임 시절에 방송국의 요청으로 한 5차례 정도에 걸쳐서 유산균과 발효에 대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은 주로 대략 9시 내지 10시 정도에서 가정주부들이 남편을 직장에 출근시키고 한가하게 차 한잔을 마시면서 보는 아주 인기 있는 방송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청 연사로서는
다소 부담이 되는 방송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했던 그 방청석에서 또는 시청자들이 유산균 발효에도 궁금했던 것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발효의 적절한 응용 시간은 언제가 좋은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발효에는 아까 제가 임상시험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발효는 식전에 먹든 식후에 먹든 아무 때 먹어도 똑같은 효과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발효에 매일 먹는 적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장 속에서 유익한 유산균이 해로운 여러 가지 이 균들을 억제하려면 최소 100억 마리 정도는 매일 섭취하는 게 좋다라고 식약청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 발효유는 대개 1g 또는 1ml당 1억 마리 이상 유산균이 살아있기 때문에 100g 내지 150g 정도의 농업 발효유를 매일 드시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산균수를 섭취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김치를 먹는 한국 사람에게 발효유가 과연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김치는 정말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유산균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고 하겠는데, 이 김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채소를 발효시켜서 만든 발효식품인데, 여기에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야생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치가 익어갈 때에 초기에는 메센테로이디스, 두 번째는 중수기에는 류코노스국 유산균, 그 다음에 만수기 약간 신맛이 날 때에는 락토바이스 프란토람 균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균이 일반적으로 발효에 적용하는 종균은 엄선된 종균으로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아주 훈련이 잘 된 병사라고 한다면, 김치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우리 민간인처럼 그렇게 효과가 위장을 잘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김치를 먹기 때문에 발효유를 먹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고, 그래도 김치를 먹지만 우리가 장을 건강하게 또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발효유를 섭취하는 게 좋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발효유를 계속 먹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발효유를 먹게 되면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되면은 발효유 먹기 전보다도 유산균수가 월등히 변화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또 먹지 않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유산균을 먹기 이전과 같이 발효유 유산균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발효유는 계속 매일 먹어서 우리 유익한 균이 해로운 균들을 갖다가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정장작용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유통기한이 며칠 지난 제품을 과연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유는 대개 한 열흘 정도, 또 발효유는 한 2주 정도의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발효유를 집어넣는데 하루 내지 이틀 또는 며칠 지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발효유를 먹어야 말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냉장고에 넣은 제품은 쉽게 말해서 잡수셔도 좋다고 하겠습니다. 이 발효유의 유통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유 회사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상리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지났다 해서 발효유가 맛이 나빠진다든지 또는 해롭다든지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근무할 때 야구르트를 냉장고에 넣어서 유통기한 훨씬 지난 한 달 정도까지 실험을 해본 결과 한 달이 지난 야구르트가 그 균수라든지 맛이라든지 전혀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유의 그 유당불내증과 발효유의 음용 차이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유 속에는 유당 성분이 4.8% 함유되어 있어서 우유를 먹게 되면 유당을 소화하는 효소가 많이 없어지고 또는 적어서 우유를 먹게 되면 속이 거부룩하고 그 다음에 가스가 차고 한다고 그랬는데, 발효유는 우유 속에 있는 유당 성분을 유산균이 분해해서 젖산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발효유는 잡수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발효유 중에 떠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타입의 차이가 뭡니까? 발효유는
발효유는 유산균에 의해서 순두부처럼 이렇게 엉겨지게 되는데, 순두부처럼 엉겨진 발효유는 마시는 것과 기본적으로 유고용분이 8% 이상이고 유산균수도 1억 마리 있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떠먹는 발효유에 과즙을 넣는다든지 잼 같은 걸 넣어서 먹는 상태고, 마시는 드링크 요구르트는 순두부처럼 되어 있는 구형 상태를 물리적 힘을 가해서 엉긴 젖을 액체로 만들어서 과즙을 넣고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발효유를 음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얘기를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예, 당뇨병은 당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개 발효유에는 당분이 8% 정도 이렇게 함유되게 되는데, 이 당뇨병에 염려되는 분들은 발효유를 만들어서 여기에 과즙이라든지 또는 당분을 집어넣지 않고 하는 그 플레인 요구르트를 드시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막걸리에 유산균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모 주조 회사에서 술에 유산균이 함유가 많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광고를 한 것을 봤습니다. 사실 막걸리라고 하는 것은 곡류를 효모 또는 누르곰팡이에 의해서 발효시켜서 알코올이 생성된 술이지, 여기에 유산균이 굳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막걸리에 들어있는 유산균 함유량을 조사해 보니까 대략 10,000마리 정도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야구르트와 요구르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야구르트는 1971년도 8월에 한국 야구르트에서 최초로 액상 발효유 야구르트라고 하는 제품을 출판한 회사 브랜드입니다. 그렇지만 요구르트는 유산균으로 하여금 우유를 발효시킨 발효유 통칭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구르트는 회사의 브랜드고, 요구르트는 일반적으로 우유를 발효시킨 발효유를 요구르트라고 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한테 유산균과 발효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작년 2020년 1월 달에 유산균과 발효의 알파 오메가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가 한국야구르트 연구소에 근무를 하면서 유산균과 발효에 대한 연구 또는 제품을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그런 사항을 정리를 해서 낸 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게 되면 발효유와 유산균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이제 유산균과 발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여러분 더 언급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 장수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건강하지 못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어떠한 고통일 수 있고 정말 힘든 과정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을 잘 먹고, 그 다음에 잠을 잘 자고, 또 잘 배설하고, 또 적당한 운동을 해서 건강을 잘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우리 몸을 지키는 하나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자식도 지켜주지 못하고 사랑하는 배우자도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건강을 잘 지켜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요,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